12척의 배, 그 위에 그 영웅이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바다의 소용돌이 등 돌린 조정, 그리고 몰려오는 300척의 적선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명량해협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전 세계 해군이 이순신의 이름을 외치게 된 걸까요? 제 이름은 알라린 멀로예요. 저는 영국에서 군사 전략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나름 업계에선 인정받는 편이에요. 전략팀과 함께 일하고 국방정책에 조언도 하고 옥스퍼드에서 강의도 했었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사실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제 분야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군사 전략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상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대치, 미국과 중국의 그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K-팝과 김치, 드라마에 대해서 듣는 것이 더 많아서 한국에 대한 저의 인상은 과장된 유치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달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군사 전략에 능했던 영웅들의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넬슨 제독 같은 위대한 전략가들만 연구했어요. 진짜 전쟁 영웅들 말이에요. 한국, 단 한 번도 그 리스트에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커피 마시면서 국방 뉴스들을 보고 있었는데 이상한 제목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이순신 장군, 서양 해군들이 무시했던 천재. 알고 보니까 미국 해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 인물 1위로 이순신 장군을 뽑았다는 거예요. 넬슨보다도 위로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요즘은 별 희한한 걸로 화제 끌려고 하네. 그런데 기사 내용은 꽤 상세했어요. 전투 수치, 학자 인터뷰, 시뮬레이션 분석까지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웃어 넘겼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또 한국 특유의 과장이지. 그날은 그렇게 넘겼는데 이상하게 이름이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이순신. 며칠 후 후배 한 명이 저한테 번역된 한국 전쟁 일지를 하나 건네줬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미국에서도 연구 중이래요. 한국에서 온 거라고? 거기서 뭐 대단한 게 나오겠어? 도대체 왜 미국 해군 학생들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왜 한국의 어떤 장군이, 그것도 해군 장군이 이렇게까지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제 머릿속엔 물음표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일지를 펴봤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난중일기라는 책이었어요. 한국어로는 전쟁 중에 쓴 일기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몇 장은 그냥 평범했어요. 날씨, 보급 상황, 조용한 일상이 담겨 있었죠. 별거 없네 생각하며 넘기고 있었는데 점점 뭔가 이상한 감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쓴 문장들은요, 딱딱하거나 멋부린 말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인간적이었어요. 오늘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파도가 거세다. 아내가 그립다. 조정이 다시 날 배신할까 두렵다. 하지만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책을 덮고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전쟁 중에 이런 말을 남기는 사람,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그래도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문장만 멋있게 쓴 거겠지. 한국인들이 원래 감성 자극하는 글은 잘 쓰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 다음 날 일하면서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순신 관련 기사, 전투 기록, 심지어 유튜브 영상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요? 심지어 배가 12척밖에 없었을 때도 자기 나라 왕한테 미움받고 쫓겨났을 때조차도 이겼다고 했습니다. 왕한테 미움받았다고? 그 대목에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클릭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당시 조선의 왕이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 가뒀대요. 그리고 다른 장수인 원균이 해군을 맡았는데 큰 전투에서 참패, 그래서 조선 해군이 거의 전멸 상태가 돼버렸대요. 그때 다시 불러들인 사람이 바로 이순신이었어요. 배 몇 척 있었는데요. 하고 봤더니 12척, 아니 진짜 12척이요. 적은 300척이 넘었답니다. 그걸 이겼다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는 배를 몰고 조류가 빠른 해협으로 적을 유인했고 자연의 힘과 전략을 이용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더 깊이 파고들게 됐어요. 단순히 전설이나 신화라고 치부했던 이야기가요, 실제로 남아있는 전투 기록과 외국 군사 자료, 학자들의 분석과 딱딱 들어맞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있던 저의 머릿속은 너무 복잡했어요. 제가 늘 믿어왔던 서양 중심의 역사, 한국은 과장된 나라라는 생각들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아직도 속삭이고 있었어요. 설마 그럴 리 없어. 또 과장된 거겠지. 그렇지만 저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전 컴퓨터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12척으로 300척을 상대했다는 말,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 힘들었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겼다니요.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설 같은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직접 증명해 보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집장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그는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죠. 저 한국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당신이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요? 제가 보기엔 좀 과장됐어요.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편집장은 의자에 기대 앉더니 웃더라고요. 이건 예상 못했는데 일주일만 주세요. 전투 현장도 가보고 관련 전문가들 만나서 직접 확인해볼게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걸 제가 직접 밝히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대신 한쪽 편만 들지는 마. 열린 마음으로 보고 와.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론을 정해둔 상태였거든요. 며칠 후 전 인천행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긴장됐어요. 한국에 가본 적도 없었고 아시아 전체가 제겐 낯선 곳이었거든요. 머릿속엔 그저 네온사인, 북적이는 거리, 그리고 맵고 이상한 음식 정도의 이미지뿐이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너무 깨끗했어요. 조용하고 질서 정연했죠. 디지털 안내판이 사방에 있고 사람들은 바쁘면서도 친절했어요. 누구 하나 날카로운 표정을 짓는 사람도 없었고 어딘가 위험해 보이는 기색도 없었어요. 하지만 전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전 감탄하러 온 게 아니라 확인하러 온 거였거든요.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가이드는 김 박사라는 분이었어요. 한국 해군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였고 말투는 아주 차분했죠. 나이는 50 정도로 보였고 깔끔한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먼로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순신 장군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관심이라기보단 좀 의문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전설 같아서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이해합니다. 제가 직접 사실만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고속열차를 타고 통영이라는 도시에 갔어요.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지휘했던 해전의 본부가 있던 곳이라고 했죠. 열차 안에서 김 박사는 조용히 이야기해줬어요. 이순신이 매일 일기를 썼다는 거, 조정에서 배신을 당했음에도 끝까지 싸웠다는 거,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조차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어요. 김 박사님은 이순신 장군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분은 그런 칭호엔 관심 없었을 겁니다. 다만 백성을 지키고 부하를 먼저 생각했죠. 그 대답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어요. 통영에 도착한 뒤 작은 해군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거기엔 조선시대의 전통 전함인 판옥선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고 구조도 전략도 전부 분석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됐어요. 관람객들 중에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국 해군사관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중 한 장교에게 물어봤어요. 왜 여기에 온 건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지금도 해군 전략 교육에 쓰입니다. 명량해전은 우리 훈련 프로그램 중 하나죠.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미국 해군 장교들이 한국 남해의 작은 도시에서 조선시대 장군의 전략을 배우고 있다니요. 그때 뭔가 제 안에서 딱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지금껏 믿어왔던 것들, 그게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하게 밀려왔어요. 어쩌면 정말로 제가 틀렸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 박사님과 저는 작은 배를 탔어요. 한산도로 향했죠. 이순신 장군이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를 지휘했던 섬이에요. 맑은 하늘 아래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잔잔한 파도가 배를 부드럽게 밀어줬어요. 그 순간만큼은 이곳이 전쟁터였다는 사실이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웠거든요. 김 박사님이 바다 멀리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쪽이 이순신 장군이 적을 유인하던 지점입니다. 그는 조류를 알고 적이 움직일 길을 예측했어요. 바다를 무기처럼 썼죠.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없이 그 바다를 바라봤어요. 적들이 이순신의 전략에 따라 들어오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객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죠. 두 날개를 펼친 악처럼 적을 감싸는 그 전술. 우리는 한산도 전망대에 올랐어요. 거기서 내려다보는 해협은 정말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넓지만 양쪽이 섬으로 둘러싸인 독특한 지형이었어요. 딱 봐도 함정이 되기 좋은 곳이었죠. 이건 운이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순신은 그저 기회가 좋았던 게 아니라 환경을 읽고 적을 예측하고 지형을 완벽히 이해했던 전략가였어요.
작은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는 당시 전함 모형, 무기, 복제된 전투 기록이 있었고 무엇보다 제 시선을 멈추게 한 건 이순신 장군의 손글씨로 된 난중일기였어요. 오늘 밤은 살아남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죽더라도 명예롭게 죽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가슴이 묘하게 먹먹해졌습니다. 전쟁 중에도 하루하루 일기를 쓰던 그의 모습이 그려졌고 그는 단순히 칼 만든 전쟁 영웅이 아니었어요. 생각하는 사람, 고뇌하는 리더, 사람을 아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또 다른 장소로 이동했어요. 바로 명량해역. 12척의 배로 300척을 막아낸 그 유명한 전투의 현장이었죠. 해가 지기 직전 바닷바람이 더 거세졌고 파도 소리도 더욱 거칠어졌어요. 명량해협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좁고 조류가 빠른 곳이었어요. 바닷물이 미친 듯이 몰려나가고 마치 바다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김 박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곳이에요. 단 12척으로 싸운 장소. 저는 해안 가까이 걸어가서 물살을 바라봤어요. 소용돌이치는 물살, 빠른 흐름, 강한 바람. 그 모든 게 그날의 전투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순신 장군의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이건 전설이 아니에요. 이건 신화도 아니에요. 진짜였어요. 전투 기록, 전략, 무기보다도 그 사람, 이순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그날 밤 호텔방 창밖으로 보이는 물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무시하고 살았는지. 한국, 그리고 이순신 모두 다 제가 웃어넘겼던 것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 김 박사님이 말했어요. 오늘은 아산으로 갑니다.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고 지금도 기려지고 있는 곳이에요. 아산, 이번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였죠. 도시를 벗어나 시골길을 따라 조용히 달렸어요. 하늘은 흐렸고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세상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진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 안에 있던 소란스러움도 가라앉는 것 같았죠. 현충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런데 돌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선 순간 뭔가 달라졌습니다. 공기는 맑고 조용했고 키 큰 소나무들이 길을 따라 줄지어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지만 그 소리마저도 경건하게 들렸어요. 여긴 관광지가 아니라 누군가를 깊이 존경하며 기억하는 공간이었어요. 기념관 안에는 이순신 장군의 갑옷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검도 있었고 아들들에게 보냈던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억과 숨결 같았어요. 그리고 그림 한 장이 있었어요. 갑옷을 입고 담담하게 정면을 바라보는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였죠. 그의 눈빛은 강했지만 차분해 화난 것도 아니고 오만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준비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말없이 숨을 죽인 채로요. 그때 김 박사님이 한 장의 편지를 보여주셨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 말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손글씨로 된 편지를 보니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단순히 병사들을 다그치기 위한 말이 아니었어요. 자신에게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되새기는 말이었죠. 그는 단지 전쟁을 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르치고 보호하고 희생한 리더였어요. 정원을 천천히 걷다 보니 소박한 나무 아래에 작은 돌비석이 있었어요. 그 앞엔 손편지가 놓여 있었고 꽃다발도 있었고 아이가 쓴 글씨도 있었어요.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는 안전해요. 저도 당신처럼 용감해지고 싶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평생 힘과 권위를 좇았어요. 랭킹, 명성, 그리고 전략.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요? 그런 걸 좇지 않았어요. 그는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이었어요. 명예도, 상도, 이름도 원하지 않았.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남겼던 사람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비판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세상이 잊고 있던 장군 이순신을 다시 말하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처음으로요. 진짜로 평온함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을 떠나던 그 아침 하늘은 고요하고 파란 빛으로 가득했어요.
어떤 특별한 음악도 거창한 작별 인사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김 박사님이 저를 배웅해 주셨어요. 처음 오셨을 땐 질문을 안고 오셨지만 그분이 말했어요. 이젠 무언가 다른 걸 안고 돌아가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순신이 단지 전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제가 본 누구보다 더 진짜였어요. 김 박사님은 살짝 웃으셨어요. 진실이란 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린 악수를 나눴고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아래로 한국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그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아직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들에게 알리자, 꼭 알리자. 런던에 도착했을 땐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저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진짜로 들은 이야기, 눈으로 본 역사가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주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사를 작성해 국제군사저널에 실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기사 공개 직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역사학자들이 메일을 보내 해군 장교들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어요. 학생들은 묻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학교에서 이순신을 배우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캐나다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메일을 보냈어요. 제 기사를 수업 자료로 쓰기로 했다고요. 그리고 학생 중 몇 명은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나도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대요. 저는 그걸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순신은 더 이상 한국만의 영웅이 아니에요. 이제 그는 세상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BBC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며 저에게 자문을 요청한 거예요. 다큐 제목은 뭐였을까요?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말 그 문장 하나가 전 세계를 움직였어요.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가서 촬영을 도와 명량 해협에 서서 직접 난중일기를 낭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순신은 유명해지기 위해 싸운 게 아닙니다. 싸워야만 했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40개국 이상에서 방영되었고 프랑스, 미국, 이집트, 일본까지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요, 사실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예전에 저는 힘이 센 자만이 옳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짜 강한 사람은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요. 두 번째로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서울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섰어요. 하늘을 향해 고요히 서 있는 그 동상 앞에서 저는 작은 흰 꽃을 내려두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당신은 이제 한국만의 인물이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영웅은 망토도 왕관도 없지만 바다 앞에 서서 절대 물러서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까치튜브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까치!